브루노 듀몽의 신작 프랑스가 도착했습니다. 브루노 듀몽 감독님은 칸 영화제에서 2번이나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시기도 했고요. 이미 약 13편가량의 장편을 연출하신 소위 말하는 업계에서 선굵은 감독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에게 프랑스는 브루노 듀몽 감독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이 영화에서 익숙한 지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인공 프랑스 역의 레아 세두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해 제74회 칸 영화제에서 그녀가 출연한 4편의 영화를 선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국제영화계에서의 그녀의 입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많은 배우들이 그렇듯 단 한 편의 출연작으로 칸의 레드카펫을 밟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문의 영광 같은 일일 테니까요. 저 역시 작년 한 해 동안 레아 세두를 2번이나 극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인 007 노 타임 투 다이에서 볼 수 있었고요. 웨스 앤더슨의 가장 최신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프렌치 디스패치에서도 만날 수 있었죠. 두 편이 결이 완전히 다른 영화라는 지점에서 본다면 레아 세두의 연기 스펙트럼이 얼마나 장대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만큼 영화 프랑스에서 레아 세두는 인상 깊습니다. 심지어 저에게는 단지 주연 배우라는 측면을 넘어 마치 하네케의 피아니스트 속 이자벨 위페르만큼이나 프랑스는 레아 세두의 얼굴이 중요한 영화로 보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녀의 웃음과 울음이 영화의 핵심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또한 이 영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의문사항 중 하나는 왜 주인공의 이름이 프랑스인가 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상 영화 프랑스는 프랑스라는 이름의 여성 언론인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프랑스라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는 거죠. 영화가 시작하면 국회 건물의 높은 곳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삼색기를 보여주고 그대로 카메라는 내려와서 국회 앞에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자 프랑스를 화면에 담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결국 두 의미의 프랑스 사이의 등호를 생성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영화 프랑스에서 프랑스라는 인물이 보이는 모순은 프랑스라는 국가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심지어 국가와 개인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측면에서 둘은 연결되어 있다는 함의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에서 흥미로웠던 촬영 방식, 영화 속 언론 비판, 프랑스가 자신을 속인 샤르를 다시 받아주는 이유, 영화의 마지막 자전거를 부수는 남자의 행위에 대한 분석까지 프랑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Je supporte plus mon mari. C'est pas ton argent, c'est notre argent! Je gagne 5 fois plus que toi. Ça explose. Putain mais merde, fais chier. C'est génial. Tout ce théâtre. 언급드렸듯 이 영화는 결국 개인 프랑스의 분열된 자아를 통해 국가 프랑스의 분열된 상태를 연결짓는 것이 핵심적인 형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라는 인물은 물론 처음부터 허세가 가득하고 엔터테이너와 저널리스트가 결합된 관종 비슷한 인물로 묘사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모순적인 인물로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 그녀의 해리성 인격장애가 사건이 진행될수록 극대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이렇게 프랑스가 변해가는 과정이 특히 영화 속 어떤 3개의 장면을 경유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장면들은 동일하게 인상 깊은 방식으로 촬영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자가 3장면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첫 장면은 영화 도입부 국회에서의 장면입니다. 이 시퀀스에서는 실제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이 등장합니다. 이미지를 교묘하게 합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장면에서 프랑스가 기자로서 마크롱에게 질의를 할 때 카메라는 프랑스의 등 뒤에 위치해서 마크롱을 향하는 방향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물론 제가 렌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멀리 있는 마크롱이 거대한 형태로 프랑스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죠. 저에게는 이러한 묘사가 뭔가 외부의 거대한 세계가 기자 프랑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녀는 이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언론들에서 대서특필됩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이 장면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상 프랑스라는 국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외부의 세계는 프랑스라는 개인이자 언론인 그리고 프랑스라는 국가에 크든 작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연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장면은 프랑스가 모로코계 이민자 남성을 차로 치는 시퀀스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운전을 해서 아들 조셉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인데요. 이때 차 안에서의 장면 역시 망원 렌즈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 유리창이 상당히 거대하게 보입니다. 차의 프레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대형 버스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죠. 그런데 사고가 딱 나고 나서 차 밖으로 나가 상황의 전체가 드러나는 현실적인 시각으로 변모하자 프랑스가 운전하던 차량이 생각보다 소형 기종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시퀀스 역시 앞서 마크롱이 나왔던 장면처럼 프랑스의 삶에 꽤나 크게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언제나 사건을 다루던 사람이었던 그녀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녀의 조력자이자 사실상 프랑스를 마리오네트처럼 조종하는 듯 보이기도 하는 루는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프랑스 언론이 다 와 있다. 프랑스는 이 사건을 겪고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좀 과하다 싶게 피해자의 가족을 지원하죠. 어떻게 보면 어설픈 선민 세상이 깃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마음속에 정말로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잠시 방송을 쉬기로 결정하게 되죠. 이 사고 장면 역시 인물 프랑스가 아닌 국가 프랑스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언급드렸듯 프랑스의 차에 치여 탈구가 된 청년은 모로코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모로코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역사가 있는 국가죠. 그래서 현재에도 양국 간에 다소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분위기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다소 무리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모로코를 쳤다고 볼 수 있는 이 상황은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함의가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프랑스가 요양원에 있을 때 나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호감을 갖는 척 라틴어 교수라고 속이고 접근하는 샤를과 함께 산책을 나가죠.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곳인데요. 이때 그들이 바라보는 알프스 산맥 역시 굉장히 거대하게 다가와 있는 듯 묘사됩니다. 이후 그녀는 샤를과 키스를 하고 연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장면 역시 큰 변혁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밀고 나가면 이 사랑은 배신으로 취한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녀는 더 큰 변혁을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동일한 형식을 반복함으로써 영화는 프랑스의 인생의 변곡의 지점들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위에 세 장면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프랑스라는 인물은 대통령을 통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민자들과 엮이기도 하며 요양을 한 곳에서까지 사랑이라는 힐링과 배신이라는 킬링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들을 경유하면서 그녀는 점점 괴물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눈물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영화에서 묘사되는 그녀의 눈물은 상당히 양가성이 짙습니다. 사랑에 배신을 당하거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의 눈물은 당연히 진심이겠지만 폭탄이 난무하는 사헬 지역에서 흘리는 눈물 혹은 탈출하는 난민들의 보트에서 흘리는 눈물은 악어의 눈물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편집으로 사라지는 아프의 상황 속 그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즈니스적이고 위선적이며 심지어 웃고 있기까지 하니까요. 이러한 조울증적인 프랑스 개인의 모습은 사실상 프랑스라는 국가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는 국가 프랑스에 분열된 면면들이 묘사가 되는데요. 오프닝 시퀀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프랑스는 여러 가치가 공존하기 때문에 시위가 많다. 우리는 그것을 두루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죠. 또한 프랑스의 TV쇼에서는 정책, 난민 문제 등에 대해 첨예한 입장을 가진 두 인물이 나와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현재 프랑스와 아프리카 간의 민감한 문제를 촉발한 사헬 지역과 르완다를 지속적으로 조명하면서 의미심장한 인상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결국 영화 프랑스는 프랑스라는 개인이자 언론인과 프랑스라는 국가의 조울증에 대한 영화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C'est incroyable comme les gens t'aiment. T'es la plus grande journaliste de France. France. Pourquoi ce besoin de vous mettre en scène? Le gars qui est là-bas, là. 그렇다면 이 분열의 프랑스가 된 원인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물론 정치, 사회, 경제 여러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영화만큼은 언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주인공이 저널리스트라는 설정부터가 그러하죠. 심지어 그녀는 언급드렸듯 루에 의해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실상 얼굴 마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 패널이 프랑스에게 이렇게 일갈하죠. 당신은 쓸모없는 예쁜이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프랑스는 아담 맥케이의 근작 돈룩업의 한 부분을 띄어서 프랑스화시킨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영화에서 묘사되는 언론은 조작과 선동을 일삼습니다. 프랑스군과 무장단체 간의 대립이 있는 지역에 촬영을 나간 프랑스는 보도를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디렉을 합니다.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작태를 보이죠. 또한 난민이 보트를 타고 탈출을 할 때 사실 자신들은 더 좋고 안전한 배로 옆에서 따라가는 것이면서 마치 그 난민 탈출용 보트를 함께 타고 항해하는 것처럼 조작하기도 하죠. 심지어 프랑스와 루는 난민 어린 아이들의 얼굴과 당시의 풍경 같은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활을 다투는 상대에 대한 패권국의 오만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분열의 프랑스가 된 데에 언론이 견인한 측면이 짙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화의 끝자락에 나오는 흥미로운 두 장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찾아온 샤르를 프랑스가 받아주는 장면. 프랑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다. 우리에게 진보와 이상은 없다. 즉 자신이 겪은 여러 일들을 통해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냥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체념해 버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어설프게 해보려다가 실패했고 직업을 접고 요양을 해보려던 시도도 좌절되었으니까요. 자신의 불행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체감한 것이겠죠. 또한 둘이 산책을 하러 나왔을 때 불현듯 분노에 가득 찬 청년이 다가와 그들의 앞에 있는 자전거를 부숩니다. 그는 왜 분노에 가득 찬 것일까? 저에게는 분열된 집단 혹은 국가가 한 개인의 폭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표현처럼 보이더라고요. 언급드렸듯 프랑스라는 개인과 국가를 동일선상에 둔 이 영화의 형식처럼요. 개인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뜨거워지면 개인의 내면도 화마에 휩싸이게 된다는 표현이겠죠. 영화 프랑스는 사실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어느 정도의 국제 정세를 좀 알아야 더욱 이 영화의 가치가 느껴졌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지점들이 정말 많은 영화였고요. 프랑스는 연기자로서의 레아 세두를 한층이 더 높이는 영화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